내 얘기 듣고 있는 시간보다는 뭐라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각자 한 3개 정도씩 정리해보세요. 이 글을, 이 제시문을 왜 쓸까? 이 제시문의 의미는 뭐냐? 이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봐라.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이 있겠지. 일단 각자 이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봐라. 앨마이에서는 얘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고 얼마나 의사로도 자질이 있고 그걸 뽑겠다는 거야. 참고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을 똑같이 얘기를 해야 그때 그 상황에 대해도 연습 상황이 될 거야. 이 제목은 뭐라고 정했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한 제목은 현대사회 예술 경험에서 투명성의 중요성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투명한 해석의 필요성.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은 과거에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혁명적인 활동이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거나 해석하는 것 자체로는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읽을까? 과거에는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해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들고 해석하는 것 해석하는 거. 그게 혁명적이었는데. 네, 혁명적이고 창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제 만들고 해석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진호는? 과거와 달리 이미 예술 창작과 해석이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적 사고나 문화에서 벗어나서 투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더 찔러봐. 이거 옛날에 의대 가는 비문학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독해 문제잖아요. 독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독해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표시해봐. 키워드. 투명성. 있는 그대로 경험, 또 여러 층위. 전체 문장에서 1문단 말고 다시 1문단 말고 이 글 전체에서 5개의 키워드 찾아봐. 제가 이 글에서 꼽아낸 5개의 키워드는 먼저 투명성, 그리고 있는 그대로 경험, 과잉의 법칙, 과잉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감각적 경험의 예리함,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실감입니다. 실감. 너는? 제가 생각한 5가지 키워드는 투명성, 과잉의 법칙, 지적 사고나 문화의 동화. 지적.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이거. 너는? 그리고 감각적 경험.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실감. 실감. 자, 그러면 이 글의 키워드는 찾았으면 키워드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야지. 자, 제목이 뭐야? 한 문장으로 정해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예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거도 없어? 정확히 얘기하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몇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보라고. 자, 봐. 제목 간단하잖아. 키워드 정하고 몇 문장으로 얘기해보고 3문장으로 줄이고 1문장으로 줄이면 제목 아니야.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짐이 뭐야? 보면서 얘기해도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이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현대사회에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과잉의 법칙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작품을 더 창작하고
비평하는 것은 이 과잉의 법칙을 강화할 뿐입니다. 응? 과잉의 법칙이 강요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무 많아져서 다시 쉽지 않지? 너희들이 오지선대에서 찍는 연습은 돼 있어도 그걸 내 걸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이게 너희들만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안 돼 있단 말이야. 이 훈련을 제대로 받자고. 기존에 문제를 맞추는 거에 집중했다 그러면 내가 그 비문학 때 본문 해석할 때 본문 해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문 해석하고 문제를 맞추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이걸 뭘 얘기하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키워드를 정할 때도 로지컬하게 정해야 돼, 로지컬하게. 그래야 정확한 제목이 나옵니다. 정리됐어? 해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은 일단 과거에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비평하는 것만으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과잉의 법칙 이제 뭐든지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과잉의 법칙으로 인해서 예술을 직접 사거나 문화에 계속해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즉 물건은 그 실체를 보고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더 예술 작품 또한 더 실감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해봐. 제가 생각하는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먼저 현대 사회에서 예술 창작과 관련된 경험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와 혼란함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 경험의 예리함을 잃고서 예술 작품을 해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작품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봐. 덮어보라고. 여기에 있는 글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은 데고 인용해도 되는데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을 보면 니네가 말을 하고도 니네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걸? 내 언어가 아니고 여기 있는 말을 가지고서 막 조립품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글을 읽었다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봐. 여기 있는 용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이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을 중학교 2학년 학생 정도나 초등학교 6학년 중2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너무 많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많이 생산될 예술을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나 사고방식에 맞춰서 해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나 사고방식이 아닌 그 작품을 있는 그대로 그 실체 자체로 바라보는 투명성을 갖고 예술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읽었을 때하고 지금 정리된 상태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한 방에 읽었을 때 정리돼야 안 돼요? 한 방에. 한 방에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니네한테 니네한테뿐만 아니라 그 효자, 화이트 이번부터 나온 거 다 빨리빨리 풀라고 그래 안 풀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쉬워요. 쉬운 거에 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계속 빨리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있으면 결국 비문학 시험이나 면접 시험이나 똑같은 거거든. 뭐 비문학은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니까 훨씬 더 어렵게 될 거고 면접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쉽게 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갖고 있는 게 독해잖아. 이해죠? 현재 과거부터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이 오랫동안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문화를 통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예술 그 자체를 바라보는 투명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나하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읽어볼게요. 투명성. 투명성은
투명성은 오늘날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투명성이란 사물에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예전에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여러 층위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예술 창작은 현대인의 삶에서 주된 고민거리인 과잉의 법칙을 강화할 뿐이다. 고급 예술이 귀했던 예전에는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을 지적 사고나 문화에 더 이상 동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자, 볼게요.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쵸? 첫 번째로 딱 던졌어. 두 번째, 고급 예술이 귀했던 예전에는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혁명적이고 창조적이다. 자,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고급 예술이 귀했기 때문에. 즉, 예술이 귀해. 그러면 그 예술을 해석하는 것도 창조적인 거예요. 비평도 창조적이라는 거죠. 비평도. 그런데 비평을 해석을 할 때 지적 사고나 문화를 바탕으로 비평했다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거의 의미는 저걸 통해서 제국주의가 실현이 되고 저기서 인간 소외가 나타나고 뭐 이딴 소리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이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잉의 법칙, 즉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술작품이. 거기에 따라 해석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문단 잘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는 예술작품이 귀해서 만들거나 그걸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예술작품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과잉 생산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지적인 해석을 하는 것보다 저 위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술작품이 귀할 때는 해석하고 막 그러는 게 중요했는데 예술작품이 많아져서 해석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민아 이해됐어? 두 번째 문단.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예술 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현대시대의 문화는 무절제한 과잉 생산에 기초하며 복잡한 도시 환경에 폭격을 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적 경험의 예리함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현대생활의 물질적 풍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잡함 역시 우리의 감각기관을 무디게 만든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술 작품 속에 있는 것 이상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짜내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쳐내서 조금이라도 실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 되는데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아름답다, 듣고 좋았다, 만져보고 좋다 하면 될 거를 거기에 다른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예술작품이 귀했을 때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아지면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 철학적 사유나 문화적 사유나 경제적 사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감각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예술작품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날 우리는 예술 작품, 그리고 거기에서 유추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비평의 기능도 예술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됐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예술작품 창작에 대한 글이에요? 해석에 대한 글이에요? 응? 이 글은 예술작품 해석에 대한 글이에요? 창작에 대한 글이에요? 해석에 대한 글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를 위한 글이에요? 예술작품은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에요?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죠. 예술작품을 불필요하게 해석하지 말고 감각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의대 가는 비문학 시간에 한번 이런 거 한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저게 뭔지를 보고 아름답다면 되는 거지. 자꾸 왜 아름다운지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뭐 웅장함, 뭐 숭고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면 됐다는 거죠. 좋다 이거면 되는 건데 저게 왜 저러냐 하면 저때 저 사람이 뭐 몇 살이었고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뭐가 어쨌고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근처에 있는 모든 문화적 배경이나 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저게 고전주의 음악이니까 저렇게 됐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음악이 좋다 안 좋다 그거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 작품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할 얘기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할 얘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잡고 해석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응?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민이한테 얘기해봐. 너는 아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현대사회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술 경험에서 투명성의 중요성 이렇게 했을 때 교수가 몇 가지 추가 질문 딱딱하면 어리버리 막힐 거라고. 왜? 글이 완전히 네 글이 된 게 아니니까. 예술 작품에 대한 투명한 해석의 필요성 이건 또 좀 괜찮아. 이게 제목이 틀린 게 아닌데 억지로 짜냈기 때문에 이 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해석에 반대한다. 수정 선택. 수정 선택. 해석에 반대한다 중 해석에 반대한다 전문. 내용이란 어떤 것의 일별, 스쳐 지나가는 성광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요. 아주 작은 내용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봤을 때 그 느낌, 감각 이게 중요한데 난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가져요 못 가져요? 어느 미술품 앞에서 참 아름다워. 근데 이건 상을 못 받고 가격을 보니까 20만 원이야. 저건 보니까 100% 이상해. 근데 상을 받았는데 저거는 1억이야. 갑자기 1억짜리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는 인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보기엔 저게 더 좋은데 압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의 의미는 뭐야?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냐 이거야. 그게 언제는 유용했다고? 예술작품이 얼마 없고 그럴 때 유용했는데 지금처럼 예술작품이 많이 나올 때 그거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외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얄팍한 사람들 뿐이요. 세계가 간직한 수수께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이요. 감각을 믿으라 이거죠.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예술은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예술은 분명히 주술적이고 마술적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은 종교 의례의 도구였다. 라스코 알타미라, 니우, 라파시에가 등지의 동굴 벽화를 봐라. 예술 이론을 맨 처음으로 전개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술이 현실의 모방, 흉내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술의 가치에 관한 질문이 떠오른다. 모방 이론은 모방이라는 어휘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예술에게 스스로를 정당화해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주장한 이는 플라톤인데 그는 예술의 가치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는 일반적인 사물 그 자체를 모방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 예술의 가치가 의심스럽다는 건 뭐죠? 원래 이데아에 꽃이 있는데 너는 그 꽃을 그린 거잖아. 현재의 꽃은 이데아를 모방한 거고 넌 모방의 모방이었죠. 이거 지난번에 수능에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예술 그림 같은 경우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모방의 모방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네. 모방의 모방. 근데 내 머릿속에는 이런 글을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머릿속에 이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MMI 시간에나 국어 비문학 시간에 나한테 배워야 될 것은 그 문제 하나를 맞추고 쓰리고가 아니고 내가 니네보다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냐. 그 생각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하는 그 구조나 틀을 좀 받아들여서 좀 정확하고 빠르게 구조나 틀을 니네 걸로 만들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에게는 탁월한 형식이나 구조의 모방, 심지어는 최고로 잘 그린 침대조차도 모방의 모방이 지나지 않았다. 플라톤에게 예술은 특별히 유용하지도 침대의 그림은 잠을 자기에 마땅하지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도 아니었다. 사실 예술을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모든 예술이 하나의 정교한 눈가림이며 따라서 거짓말이라는 플라톤의 견해에 맞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예술이 쓸모없다는 플라톤의 생각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거짓말이거나 아니거나 예술에는 어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술은 치료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찌됐거나 예술은 유용한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한다. 위험스러운 감정을 일으켰다가 그 감정을 다시 정화한다는 점에서 치유력이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예술의 모방 이론은 예술이 언제나 구상적이라는 가정과 함께 간다. 그렇다고 해서 모방 이론의 옹호자들이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 예술은 반드시 사실주의적이라는 그릇된 믿음은 모방 이론의 테두리에 놓은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문제는 예술에 관한 서구의 모든 의식과 반성이 예술을 모방이나 재현으로 봤던 그리스 예술 이론의 테두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모방이나 재현으로 봤다.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예술 자체가 주어진 예술작품 자체 이외에도 문제시되고 변호되어야만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또한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이라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묘한 환상과 내용을 본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형식을 장식품으로 만들고 마는 선의의 조처 역시 예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용이 원래 있고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자체가 아니고 그림 뒷면에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형식은 유화라는 형식, 드로잉이라는 형식,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작가의 의도나 내용은 그 뒤에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이에요. 그 뒤에 있으니까 뭘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하나 놓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랬어?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계속. 대부분의 예술가와 비평가가 예술은 외부의 현실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는 이론을 버리고 예술이 주관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론을 택한 현대에조차 모방이론의 주요 특징은 존속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그림 모델, 현실을 그린 것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진술 모델, 예술가가 진술한 것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용이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다? 내용이 우선이다. 내용은 시대를 타면서 바뀌어 왔을 것이다. 오늘날의 내용은 덜 구상적이고 덜 분명하게 사실주의적이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그 작품의 내용 자체라는 주장이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다. 아니면 오늘날 흔히 말하듯이 예술작품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X에서 저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 그림에서 말한 것은 자 볼게요. 이 데카르트적 사고방식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가 뭐냐 하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몸뚱아리 저 밖에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저게 다지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림을 보고도 그냥 좋아하면 될 거를 뭘 자꾸 해석하고 생각하려는 거지. 계속.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술의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던 순수의 시절, 예술 작품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혹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묻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변호하는 임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변호의 수단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가릴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실로 당대의 요구와 관습에 민감하지 못하며 성가시거나 무뎌진 예술의 보호, 정당화 수단을 폐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이 내용 그 자체의 개념을 둘러싼 오늘날의 상황이다. 과거에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내용에 관해 오늘날 통용되는 개념들은 대부분 장애물처럼 귀찮은 것이며 은근하든 노골적으로든 속물적이긴 마찬가지이다. 예술작품은 본원적으로 그 내용이라는 주장이 오늘날 많은 예술 장르의 실질적인 발전에 힘입어 그 빛이 바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주장은 여전히 범상치 않은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 나는 그 이유가 이 주장이 예술작품을 대면하는 어떤 방식으로 변장한 가운데 예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내린 채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것은 끝나지 않을 혹은 결코 완성되지 못할 해석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꾸로 보면 예술작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환상을 떠받쳐주는 것도 예술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예술작품에 접근하는 습관이다.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사실은 없다, 해석이 있을 뿐이다라고 니체가 적절히 말한 바 있는 광의의 해석을 의미하진 않는다. 내가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담긴 일련의 암호, 일련의 법칙을 예증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뜻한다. 예술을 겨냥했을 때 해석은 작품 전체에서 일련의 요소, X, Y, Z 따위의 요소를 뽑아내는 것을 뜻한다. 해석의 임무는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번역 작업이다. 번역 있죠. 예술을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석자는 말한다. 보이소 X가 정말 A인 것 혹은 사실상 A를 뜻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오. Y가 사실은 B요, G가 사실은 C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상황이 원문의 변형이라는 이 별스러운 짓을 부추기고 있는가? 이에 답이 될 자료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석은 과학적 계몽주의의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신화가 지녔던 권능과 신화에 대한 믿음을 깨부숴버린 고대의 후기 고전주의 문학에서 처음 나타난다. 신화 이후 시대의 의시에 이 의문 종교적 상징의 고상함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자 더 이상 옛 형식 그대로 옛 텍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옛 텍스트를 현대적 요구에 일치시키기 위해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스토아 학파는 신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믿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제우스와 그의 떠들썩한 일가가 보여주는 질탕한 모습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다. 호메로스가 제우스와 레토의 간통을 통해서 정말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권력과 지혜의 결합이었다고 그들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필로는 구약 성서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성령의 전형으로 해석했다. 필로는 이집트를 탈출하고 사막에서 40년간 방랑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 영혼의 시련이요 해방이며 그 궁극적 구원에 관한 알레고리라고 말했다. 이렇듯 해석은 텍스트에 담긴 명백한 의미와 후세 독자의 요구가 어긋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석은 이 어긋남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텍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됐으나 그렇다고 폐기 처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해석은 너무도 소중하기에 개작 따위로 포기해버릴 수 없는 옛 텍스트를 보존하기 위한 근본 전략이다. 해석자는 직접 손을 대서 지우거나 고쳐 쓰지 않으면서 텍스트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예술 작품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자꾸 지금의 문화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림을 지우지 않고 해석만 바꾸는 거야. 해석자 본인은 자기가 그저 그 진정한 의미를 들춰내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해석자가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바꾸든지 간에 누가 봐도 육감적인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점이 또 하나의 심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은 이미 거기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고 있다고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해석은 한층 더 복잡하다. 해석 작업을 향한 당대의 열정은 까다로운 텍스트에 바치는 충성심, 공격성을 감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충성심이 아니라 거리낄 것 없는 공격성, 노골적인 경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찮다. 예전에 해석 방법은 집요했지만 그래도 예의가 있었다. 원문 그 자체의 의미 위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었으니 현대의 해석 방법은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파고 들어가면서 파괴한다. 이는 진짜 텍스트인 숨은 텍스트를 찾기 위해서 배후를 파놓은 진정한 의미, 잠재, 배우를 파헤치는 것이다. 알고 보면 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막스와 프로이트의 학설도 호전적이고 불경스러운 해석이론으로 무장한 정교한 해석체계에 해당한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관찰 가능한 모든 현상은 현시 내용으로 묶일 수 있다. 이 현시 내용은 면밀히 조사한 뒤에 그 밑에 놓은 진정한 의미, 잠재 내용을 찾기 위해 옆으로 치워져야 한다. 자,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거,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에고가 나왔는데, 겉에 나타나는 에고는 마음 깊숙이 있는 이드의 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말을 실수했어. 너 진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나보고 씩 웃었어. 나한테 웃는 이유가 뭐야? 웃었는데. 뭔가 안에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에게는 혁명과 전쟁 같은 사회적 사건이, 프로이트에게는 텍스트, 꿈이나 예술작품 따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건들, 노이로제 증상이나 말실수 따위가 모두 해석을 위한 사례로 취급된다. 막스와 프로이트는 이런 사건들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현상을 바꿔 말하는 것, 예컨대 현상에 상응하는 것을 찾는 일이다. 따라서 해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평가, 즉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역에 자리 잡은 정신능력의 몸짓이 아니다. 인간의 의식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해석 자체도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문화적 맥락을 보면 해석은 해방행위다. 거기서 해석은 수정하고 재평가하는 죽은 과거를 탈출하는 수단이다.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는 반동적이고 뻔뻔스럽고 비열하고 숨통을 조이는 해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줄? 즉 과거의 그림으로부터, 과거의 해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아니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시기, 대부분의 해석 작업이 반동 행위에다 숨통을 조이는 행위가 되고만 그런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느끼고 싶은 거를 저 해석자의 해석대로 느껴야 하는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듣기에는 정말 괴로운 음악인데 저거는 진정한 음악이니까 잘 들으라고 그래. 듣는 동안에 도는 거지. 내가 보기에 저거는 되게 아름다운데 저거는 되게 싸구려 예술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 중에 제일 무서운 해석이 뭐예요? 저건 얼마짜리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시회에 가서 어떤 그림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술의 본연의 의미? 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사서 내 집안에 놓고 볼 때마다 좋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은 5만 원이고 저 그림이 500만 원인데 둘 중에 어느 거 가지라고 그러면 어느 거 갖겠냔 말이에요. 어느 거 가질 것 같아? 5만 원짜리 가질 것 같아? 500만 원짜리 가질 것 같아? 내 숨통을 조이는 거야. 그들의 가치 판단은 내가 그냥 느껴야 되는데 저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이야 라고 누가 규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공기를 더럽히는 자동차 공장의 매연처럼 예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뱉어놓은 말들은 우리의 감성에 해독을 끼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감성에 해독을 끼칩니다. 정력과 감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지식인의 존재가 이미 해묵은 딜레마가 되어버린 문화권에서 해석은 지식인이 예술에 가하는 복수다. 해석은 지식인이. 해석은 지식인이 세계에 가하는 복수다. 자, 이게 멋있는 말이네. 해석은 지식인이 세계에 가는 복수다. 니네들은 몰라서 모르는데 맨날 몰라서 모른다잖아. 이 맛을 진정히 몰라서 그러는데 알기만 하면 계속. 해석한다는 것은 의미라는 그림자 세계를 세우기 위해 세계를 무력화시키고 고갈시키는 짓이다. 이는 세계를 이 세계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 세계라니 다른 세계가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충분히 고갈됐고 충분히 허약해져 있다. 세계를 복제하는 짓 따위는 집어치워라. 우리가 가진 것을 또다시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을 자,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이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되게 비슷해. 우리가 가진 것을 또다시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로부터 약간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들의 목조름에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근자의 사례를 보고 있나면. 근자의 사례들을 보고 있노라면 해석은 예술작품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잔인한 호전 행위로 보인다. 진짜 예술에는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해석자는 예술작품을 그 내용으로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길들인다. 해석은 예술을 다루기 쉽고 안락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피카소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피카소 그림이 진짜 좋은 거면 어떤 게 진짜 피카소의 그림이 좋은 걸까요? 나는 이렇게 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구아수폭포를 봤어.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을 봤어. 그럼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죠,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걸 봤어.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어. 정말 멋있는 사람을 봤어. 아름다운 그림을 봤어.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더 보고 싶어. 예술작품은 그 내용을 환원시키고 다음에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길들여 버려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이 호전성은 해석의 이 호전성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 문학에서 한층 더 극성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문학 평론들은 시나 희곡 또는 장편이나 단편 소설의 요소를 다른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적인 작가들을 만날 경우 비평가는 그저 자기 직업이 너무나 행복할 따름이다. 다시 읽겠어요. 이 해석의 호전성은 이 해석의 호전성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 문학에서 한층 더 극성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문학 평론들은 시나 희곡 또는 장편이나 단편 소설의 요소를 다른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왔다. 때로는 자신의 작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힘에 너무 불안해진 나머지 작가가 친히 작품 안에다 그 힘에 대한 명백하고 숨김없는 해석을 집어넣기도 한다.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반어법을 솜씨 좋게 섞어 넣긴 하지만 토마스만이 그처럼 지나치게 협조적인 작가의 한 예다. 비협조적인 작가들을 만날 경우 비평가는 그저 자기 직업이 너무나 행복할 따름이다. 예컨대 카프카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궁습한 해석자 무리는 그 규모로 따지면 세계 대대는 좋게 넘을 것이다. 카프카를 사회적 알레고리로 읽는 이들은 현대 전체주의 국가에 근원적으로 만연한 관료주의의 광기와 좌절에 관한 사례 연구를 본다. 카프카를 정신분석학적 알레고리로 읽는 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 거세 불안, 무능력함, 자신의 꿈에 속박된 자기 자신에 대한 카프카의 필사적인 폭로를 본다. 카프카를 종교적 알레고리로 읽는 이들은 성의 케인은 천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안간 힘을 쓰고 있으며 심판의 요제프는 케인은 무정하고 불가사의한 신의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석자들을 각각이 때처럼 끌어들인 또 하나의 예는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이 될 것이다. 쭉 넘어서 6번 읽어볼게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해석되기를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정말로 파잔의 전차가 바로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쭉 넘어가서 7번 읽어볼게요. 물론 항상 해석이 유행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의 예술은 해석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하다. 해석을 피하다가 예술은 패러디가 되기도 한다. 자, 쭉 넘어가서 8번. 오늘날에는 어떤 종류의 비평이 어떤 종류의 주석이 바람직한가? 나는 예술작품이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지 않는다거나 쉽게 바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예술작품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바지할 비평은 어떤 것일까? 자, 이바지한 비평. 첫째. 첫째로 필요한 것은 예술의 형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그 안에가 무슨 의미로 썼는지가 아니고 그림 그 자체가 중요하다. 내용만으로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편협한 태도는 해석의 오만을 야기하는 동시에 형식에 대한 더욱 확장되고 더욱 철저한 성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을 위한 어휘,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묘사적인 어휘다. 흔치 않긴 하지만 최상의 비평이라 함은 내용에 관한 언급 안에 형식에 대한 언급을 녹여낸 비평이다. 영화, 연극, 미술에 관한 것으로 말하자면 각각 어윈, 파노프스키의 평론, 영화의 기법과 수단. 9번 읽어볼게요. 투명성. 투명성은 오늘날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가치다. 투명성이란 사물의 반짝임을 그 자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것이 브레송과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들, 르누아르의 작품 게임의 규칙이 지닌 위대함이다. 옛날 옛적에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에 부문단의 패러그래피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에서 냈던 이 시험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겉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너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해석하려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거 하나요. 이해됐어? 자,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이 글을 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지.